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풀어야 할 차이나 퍼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전병서 소장님의 신간 차이나 퍼즐 이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책은 저희가 태그 써주시는 분 중에 3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차이나 퍼즐도 많이 이거 풀어달라고 해야 됩니까? 읽어달라고 해야 됩니까? 퍼즐 책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우리가 닭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은 대만이 닭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 겁먹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중이 싸우고 있는데 서로가 직접적으로 서로를 때리기에는 이게 부담이 커요. 그렇게 되면 상대를 겁주기 위한 희생양을 고를 수가 있는데 사드 때는 우리가 희생양이 됐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힘신 친구가 나와가지고 야, 너 집 앞에 전봇대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거 좀 써도 되냐? 아니 뭐 힘센 형님이 얘기하는데 쓰세요. 그랬더니 거기다 CCTV를 하나 달았어. 근데 그 CCTV하고 뭘 했냐고 그랬더니 저 건너집에 있는 안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다. 그래서 기분 나쁜 그 안방 주인이 그럼 CCTV 단 놈을 패야지 그 전봇대 빌려준 놈을 팼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싸다 보복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반도체 전쟁의 핵심이 AI 첨단 칩이고 이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네. 근데 대만이 칼자루를 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의 발화점도 대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을 다뤄 때리기 어렵고 미국의 AI 산업을 파괴하기 어려우면 대만을 공격해서 대만의 파운드리 공장을 부셔버리면 미국은 다시 정보의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AI 칩이 조달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칩은 뭐 100%다 TSMC 가기 때문에 TSMC 공장 3개가 부서지는 순간에 미국은 AI 칩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지죠.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시때때로 중국의 그 대만 공격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타켓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한국의 삼성전자를 뭐 미친 듯이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첨단 반도체를 파운드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TSMC가 삼성밖에 없는데 만약에 뭐 TSMC가 날아간다고 그러면 이제 삼성이 독식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게 대만을 지켜주는 호국 신산이 다름 아닌 TSMC 반도체 공장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리스크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000억 이상 TSMC가 투자 더 한다고 하고 애리조나 공장도 있고 뭐 더 짓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약간 좀 뒤에 숨은 심산이 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대만도 만약에 반도체가 없다고 그러면 미국이 자기를 지켜줄까? 이제 이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또 거꾸로 중국이 대만을 지금 공격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영토를 확보해서 통일의 대업을 이룬다는 명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미국이 반도체 칩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최첨단 라인을 미국에서 다 생산했다고 그러면 전략적 가치로서의 대만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으로서는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가는 것이 정서상으로 또는 국가안보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죠. 미국이 뭐 거기 장비 우리 거잖아, 기술 우리 거잖아, OEM 주는 회사 우리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두면 불안하니까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이게 이제 미국의 요구사항인데 이걸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꼼수가 이거를 $1,000억 더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냐? 2030년까지. 최대한 천천히.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반도체 공장 짓는데 오래 걸려요, 막 이러면서. 그 최소한 2.5년이 걸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앞으로 3년 뒤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5년 정도를 잡아놓으면 이제
만약에 3년 차에 왜 안 찍냐고 그러면 2030년까지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룸이 있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성과가 필요하고 지난번에 1단계로 450억 불인가 얼마가 재치면서 투자하는 건 바이든의 공적이죠. 그럼 나한테도 뭐 하나 줘야 되지 않아? 그럴 때 이제 TSMC의 선택은 뭐 받고 더블, 묻고 더블해서 1,000억 불 투자할게. 그렇게 해서 발표는 했지만 그게 디테일이 없어요. 언제 이제 어디에서 이 얼마를 무엇을 투자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점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내부적인 그런 정서도 반영을 하고 또 미국의 그런 정치적인 변수를 감안했을 때 대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그것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액면대로 다 투자한다. 뭐 TSMC도 1,000억 불 투자하고 삼성도 뭐 또 투자하고 인텔도 한 1,000억 불 투자하고 그러면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 해도 2,500억, 3,000억 불이 넘어요. 그런데 파운드리 시장 전체가 연간으로 뭐 1,몇백억 불 시장인데 그거에 2배 넘는 설비 투자를 했을 때 2년 반 뒤에 3년 반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엄청난 공급과잉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알면서도 투자하냐 그럴 가능성이 없죠. 말뚝 쳐놓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트럼프가 힘 빠질 때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중간선거 해가지고 거기서 져버리면 지금은 뭐 봄처럼 나대던 그 모든 힘이 싹 빠지게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그렇지만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안 하면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궁지여책으로 투자할게. 근데 그 금액하고 이 디테일은 좀 생각해 보자. 이제 반도체 박물관이나 만들자. 그렇게 지금 들어간 거라고 사실은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호국 신산인데 이게 다 미국으로 넘어가는 건 자기네 거의 영토 주권 입장에서 크리티컬한 거고. 근데 저쪽에서는 안 오면 안 된다고 으르렁대고 있고. 그러니 이제 모양은 갖춰주되 시간은 끌고 싶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진짜 놀이공원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놀이공원. 디즈니랜드로 바꾸자 뭐 이럴 수. 중국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대만 반도체 기술이 더 고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중국이 대만을 2027년에 공격한다, 28년에 공격한다, 뭐 2030년 그 썰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썰은 중국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꼭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뭐 할 때 뭔가 일본의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뭐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건드리면 이게 이제 우파들의 표를 끌고 모으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대만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대만을 뭐 인구 2천 몇백만 되는 거 뭐 그거 너나 안 너나 대세 그 영향이 없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이게 중국은 체면에 죽고 사는데 이제 1대1로 국가 155개 나라들을 모아놓고 인류 운명 공동체다 우리 같이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놈이 이제 손 들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 하나도 통일 못하면서 무슨 인류 운명 공동체냐 이러면 면이 안 서죠. 그래서 아이러니지만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에요. 대만과. 중국이 그렇죠. 중국도 통일하지 못한 거죠. 이 장개석이 대만으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걸 아직 통일 못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통일 대업을 이루는데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에서 기술 전쟁의 핵심 반도체 전쟁이고 누가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고 확보하냐는데 미국도 확보하지 못했고 중국도 확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 대만에 있기 때문에 대만을 때려 부셔가지고 미국을 못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것을 공장을 안 부시고 그냥 날로 먹는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콩이 일국양제 그 시스템은 서방 시스템 그냥 가져가고 국가 이름만 우리 쪽으로 들어와. 리그 연맹에 너 들어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중국은 대만의 최첨단 반도체를 날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연방제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AI 칩을 그대로 구할 수 있으면 미국의 AI를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이제 뭐 공격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키워서 먹을래 잡아먹을래 아니면 지금 잡을래 하는 것의 문제인데
키워서 잡는 것이 나중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도자의 입지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도 뭐 그랬지만 대만이 통일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중국 지도자의 입지에 유리하냐, 지금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무력으로 침공하는 게 유리하냐 그러면 이게 침공을 안 하고서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강조하는 것이 지도자 입지에는 월등히 도움이 돼요. 스무스하게 그렇죠. 서서히.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계속 올 수 있고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냐. 그 강력한 지도자는 누구냐? 바로 지금 있는 지도자다. 이제 이렇게 가져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이라고 하는 이슈들은 이것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서로에 있고 이게 용호상 막 둘이서 서로 놀아보고 있는 것이 누구 하나가 먼저 그것을 이제 치기 어려운 상황이죠. 뭔가 나는 자비롭다.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서히 대만을 끌어들이고 그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 반도체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새길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근데 그 아까 어떤 뭐 대만의 지정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미친 듯이 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그러면 저쪽으로 이제 차출돼서 가게 되면은 한반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책에 보면 이제 좀 군사적인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뭐 무기 체계 이야기도 좀 있고. 근데 이제 324페이지입니다. 네. 근데 제가 저는 딱 알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히십니다. 다른 거 찾으시네? 아닙니다. 그거 봤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대만 문제는 한국 문제야. 우리가 뭐 대만 문제에서 언급도 하고 정치권에 하지만 그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아까 뭐 농담처럼 얘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대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TSMC를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미국이 첨단 AI 칩을 갖지 못하게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전쟁이라는 것은 드론으로 가서 다 폭격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육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승리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시나리오는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200km도 안 되는 해협에 인민해방군 230만 명 투입하면 뭐 일주일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루 시나리오에 끝나죠. 그 사이에 미군이 대만 본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올라 그러면 본국에서 오면 며칠 걸리고 오키나와나 이쪽에서 오면 좋은데 그건 육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독일의 육군이 제일 많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28,000명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이제 쉬운데 문제는 이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대만으로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북쪽에 있는 이제 그 마카파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남쪽으로 쏘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그게 평택 미군 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대만 지원하러 못 가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때 하면서 실속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평택 반도체 공단에다가도 같이 떨어뜨리면 그러면 이제 그 최첨단 칩을 미국은 한국이나 대만에서 못 가져가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군의 대만으로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도 이게 중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북한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 중국이 다이렉트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한반도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대만을 빨리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선을 이제 분산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반도체 자체도 이거를 이제 미국이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한국도 이거 당연히 그 회오리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조심하게 얘기되는 것은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대만 문제는 한국 문제예요. 대만 문제는 한국 문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보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여줬고 네. 28 전쟁 뭐 그 이라크하고 전쟁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왔던 그 대만 전쟁의 시나리오는 다 틀렸다. 저 책에도 간단하게 그렇게 썼지만
그 지금 만약에 미중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인민해방군은 제가 볼 때는 중국 본토에서 대만을 한 명도 안 갈 것 같아요. 230만 대 드론이 떠가지고 바로 이거 대만 상공에 날아서 중요한 건물 또 기관 또 공장 이걸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드론 전쟁이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드론 실력이라는 것이 금년이죠. 금년 우한인가 거기서 그 중국의 불꽃 축제를 항상 이제 구정태 했잖아요. 예. 그 이제 불이 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게 했더니 드론으로 드론 갖고 공중에서 불꽃 축제를 구현을 했어요. 그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그 10,000대 20,000대를 동원했다고 하면은 230만 대를 동원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전쟁은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하늘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죠. 까맣게 드론으로 그렇죠. 하늘을 뒤덮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은 아주 초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뭐 지금 이스라엘도 최첨단 그 아이언도민, 골든도민이 있지만 뚫잖아요, 저게. 그래서 동시에 그렇게 너무 많이 날라오면 이게 요격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전쟁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그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지금 제가 책에 썼던 것들도 이제 기존의 시나리오 하에서 그렇다는 거고. 예. 아마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드론 전쟁을 염두에 두고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예. 이게 왜 다른 전쟁 보면은 이번에 그 2022년 초에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넘어간다, 뭐 전진 배치하고 있다 계속 경고를 줬잖아요. 네. 근데 진짜 드론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보여줬지만 어느 뭐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하고 있고 더 무서운데요. 조금 이제 가까운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10월 31일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네. 경주에서 열립니다. 네. 예전에 한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네.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한국을 방한한다라기보다는 에이펙을 찾아오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찾아올 가능성 높다라고 역시 볼 수 네.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럴 건데요. 네. 지금 에이펙하고 또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 것에 의하면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기 위한 패.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 미국 입장에서 아니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기 위한 카드로. 와서 막 시진핑 주석 막 되게 잘해주고 막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친한 척하고 막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해줄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우리는 그것도 어떻게 우리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냐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중국이 그 전승기념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친한 척 하게 되면 미국은 그게 반작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을 물먹이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전승기념일에 참석을 했었던 했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드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게 의미가 곤란하게 없어졌죠. 됐는데.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그래서 우리로서는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국과 사상의 동지 이념에 친구했던 적이 없어요. 한중 관계를 우리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건 철저하게 돈으로 맺어진 이해관계지. 그래서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중 관계가 뭐 이렇게 경색되고 또 반중정서 취약인 이유는 물론 그 사이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그만한 오만한 무례함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92년 수교가 나서 30년 동안 우리가 무역 흑자를 냈다가 23년, 24년 딱 2해 동안 적자가 났어요. 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이게 돈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제 그 사이에 우리한테 이제 무례하게 했던 거, 거만하게 했던 거가 다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된 건데 결국은 지금 그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게 이해관계로 보고 돈이 되면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고 돈 안 되면 뭐 대충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외환보유고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 중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누가 제일 많이 내냐? 작년에 중국이 무역 흑자를 9,900억 달러를 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돈 버는 놈이 누구냐?
중국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이게 3,100만 대, 중국이 제일 많이 사고 미국이 1,600만 대 뭐 그 내외예요. 2배를 산단 말이에요. 전기차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중국이 뭐 1,200만 대, 세계 최대로 많이 사. 핸드폰 누가 많이 사냐?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최대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제 안 보고 안 쳐다보고 뭐 이러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 1위는 그건 할 수가 구조적으로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거의 모든 제품에서 생산 1등도 중국이고 소비 1등도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 시장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에 세계 1등은 우리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 생각은 조금 갖춰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아펙의 경우는 우리한테는 아마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시험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미국하고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거를 이제 맨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맨 얼굴. 그래서 시진핑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냐 하고 그럼 트럼프는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를 보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은 우리한테 뭐 잘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안 하면은 혼내준다, 이거 안 하면은 이제 뭐 이게 벌금 매긴다 이렇게 하면 극명하게 대조가 되겠죠. 그러면 딱 그래야겠네요. 저 우리 어디입니까? 서쪽에 있는 친구는 우리한테 되게 잘해준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해준다는데요.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로 봐서는 우방이자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유지를 하고 또 최근 4년 동안에 이제 뭐 거의 거래를 끊다시피 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신기를 거슬리지 않고 중국한테서 우리가 실리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이번 정부의 최대 사실은 외교 쪽에서의 숙제죠. 되게 고차 방정식. 그렇죠. 너무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차이나 퍼즐이 아니라 한 2,000피스짜리 퍼즐.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되게 뭔가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데 그게 외교적으로도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제 뭐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경주 APEC 회담이 그때까지.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일단은 이제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자체를 지금 쓰고 있고 또 뭐 방한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뭐 그 사이 우리가 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온다고 했을 때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중국한테서 우리가 얻을 게 뭔지 또 중국도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준비를 하되 그래서 우리는 뭐 플랜 B를 세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플랜 B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고차 방정식인데 플랜 B, C, D, E, F 정도의 이 대안을 놓고서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원래 B라고 생각했던 건 항상 사실은 없어요. 플랜 B가 항상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닐 때 C, D, E, F, G까지를 만들어 놓고서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지금 시진핑의 방한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거기는 플러스 알파에 되는 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으냐 그것을 더해야 되는 이제 뭐 그 함수가 두 개가 생기는 게 되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로서는 어차피 풀어야만 되는 진짜 퍼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새 정부가 뭐 이제 내각도 새로 구성하고 사람들도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를 이제 뭐 넣어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역시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 맞춰 나가듯이 꾸준히 또 풀어 나가봐야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죠. 이 정확하게 잘 알면 뭐 이기는 거잖아요. 예. 백전백승이라는 것의 전제 조건이 저걸 얼마나 잘 아냐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친구를 가까이 둬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적은 더 가까이 둬라. 그 갓바다에 보면 그런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영화 대부. 근데 그것의 의미는 결국은 이게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긴장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결국은 이제 생존을 만들고 승리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중국이라는 위협을 이거를 그냥 뭐 쟤들이 세대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나냐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걸 업어치게 할 수 있는 전략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관세 전쟁이 벌어졌지만 관세 전쟁의 최대 관건은 지금 25% 30%의 그 텍스 허들을 어떻게 넘냐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냥 하면 30% 맞으면 어차피 수출이 빵이 되는 것이고 원가를 30% 절감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뭐 30%의 허들을 넘어가지고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AI 플러스잖아요. 근데 AI에다가 제조업을 어떻게 이제 그 접합시켜서 원가를 떨어뜨리냐는 것인데,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니라 AI 플러스 인더스트리는 중국이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이미 샤오미 같은 경우는 다크 팩토리를 만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비아디 마찬가지로 자동화 공장에서 이게 분당 뭐 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로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벤치마크에서 이제 이거를 관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배우는 건 누구한테 배우든 그건 불치하문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가르쳤던 학생한테 배우는 게 창피한 거냐? 이건 그거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AI 플러스에서 세계 최강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그런 AI 플러스를 벤치마크하고 거기서 중국과도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해서 우리 원가를 낮춰야 되죠. 그리고 또 중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LG전자가 한 걸 보면은 그 우리가 원가로는 도저히 뭐 못 맞히니까 그 뭐 이름이 좀 생소하면 JDM을 해서 Joint Development 이제 Manufacturing을 해서 같이 설계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원가를 떨어뜨리고 그걸 유럽 시장에다 갖다 파는 전략 이제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탈중국이 아니라 용중국이죠. 중국의 생산력, 이제 제조력을 그걸 활용하고 우리는 이제 브랜드, 이제 AS 요거를 둘이 접합시켜 가지고 이제 시장을 유지하거나 만들어내는 거, 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요즘 첨단 산업, 뭐 신산업, 빅테크에서 우리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이미 논팩터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중국도 그렇게 개발하면 뭐냐? 결국은 세계적인 확산이 필요하고 그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이외 나라와의 이제 협력 이것도 중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하고 하려 그럴 때 가장 옆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협력도 가능하고 또 같이 조인트해서 시장을 개척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최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이번에 시진핑의 그 방안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뭐 최근 4년간 보지 못했던 앞으로 4년 동안은 또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용적으로, 실리를 챙기면서. 그래서 오늘은 전병서 소장님의 신간 차이나 퍼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